이렇게 1차 압박이 풀릴 때는 라인을 무르면서 미드필드 라인의 리커버리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바르셀로나는 수비 라인을 뒤로 무르지 않고 높게 유지하며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3차전 빅매치에서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의 경기에서 그동안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6연승을 거뒀던 뮌헨이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는데요.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는 건 두 팀 모두 같은데 왜 뮌헨만 대량 실점을 허용한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양 팀의 수비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두 팀 모두 공통적으로 수비 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먼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방식을 보자면 상대 1차 빌드업 시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중앙을 우선적으로 방어하며 이때 상대 선수들을 철저한 1대1 맨투맨에 기반하여 압박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바르셀로나전을 예로 들면 케인이 쿠바르시를 압박하고 올리세가 전진하여 이니고 마르티네스, 팔리냐가 전진하여 밀러와 함께 상대 투볼란치 카사도와 페드리, 게레이루가 전진하여 그나브리와 함께 상대 풀백들을 압박하며 키미히가 페르민 로페스, 우파메카노, 김민재, 알폰소가 상대 쓰리톱을 압박하는 구조의 맨투맨 시스템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뮌헨은 라인을 끌어올리고 1대1 맨투맨을 기반으로 전방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하는 수비 구조를 취했습니다. 평소 키미히가 우측에 서는 경우가 많지만 좌측에서 하피냐의 공격이 매서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우파메카노에게 하피냐를 맡기면서 키미히는 평소와 달리 좌측에 서는 식으로 맞춤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필드 위 모든 선수가 1대1로 묶이면서 누구에게 볼을 건네도 상대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특히 전반전 손쉽게 빌드업을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맨투맨 압박은 상대가 서로 포지션을 유동적으로 스위칭해가며 공격을 펼칠 때 압박 구조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누군가 한 명 압박이 풀리거나 경합에서 질 때 곧바로 팀 전체의 압박이 풀리게 되며 특히 전방 압박을 위해 선수들이 전진하면서 열버진 후방에서 1대1 경합을 한 번이라도 지게 된다면 곧바로 골키퍼와 맞닥뜨리는 치명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큰 수비 방식입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2차전 아스톤빌라전에서도 우파메카노가 와킨스와의 힘 경합, 존 듀란과의 스피드 경합에서 몇 차례 밀리며 위기를 내주기도 했고 바르셀로나 역시 이를 공략하여 뮌헨의 후방으로 다이렉트한 롱볼 전개를 시도했으나 바르셀로나의 공중볼 타겟인 레반도프스키를 맨마킹한 김민재는 공중볼 경합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으면서 이런 식의 위기는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전반 1분 만에 허용한 실점 장면을 보면 뮌헨이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모두를 1대1 맨투맨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바르셀로나는 벌어진 간격으로 전진 패스, 넓은 공간으로 볼을 받으러 내려선 레반도프스키가 페드리에게 볼을 내줄 때 뒤쪽에서는 하피냐와 페르민 로페스가 서로 스위칭하며 자리를 바꿉니다. 이로 인해 맨투맨 구조에 혼선이 생기며 페르민이 볼을 받아 돌아설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고 키미히와 마크맨을 바꾼 우파메카노가 뒤늦게 페르민을 압박하지만 페르민은 전방으로 패스를 넣고 키미히가 제대로 된 볼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순식간에 1대1 찬스, 하피냐가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라인을 끌어올린 맨투맨 전방 압박 과정에서 쉽게 간격이 벌어지고 상대의 스위칭에 혼선이 발생하여 너무 쉽게 뒷공간을 내주며 실점을 허용한 뮌헨입니다. 세 번째 실점 장면 역시 살펴보면 중원에서 펼쳐진 경합 상황에서 뮌헨은 역시 라인을 높이고 가장 위험이 덜한 반대편 풀백을 제외하고는 1대1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그나브리가 압박을 들어가지 못하면서 전방을 바라본 카사도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며 카사도는 넓은 시야와 킥력으로 곧바로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현재 폼이 오를 대로 오른 하피냐는 게레이루와의 1대1에서 자신있게 밀고 들어간 뒤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역시 라인을 끌어올린 맨투맨 압박 시스템에서 한 명의 압박이 풀리면 그대로 뒷공간을 허용하는 리스크가 잘 드러난 실점입니다. 뮌헨은 평소처럼 라인을 높이고 상대를 1대1로 묶으면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고 특히 전반전 경기를 꽤나 지배했지만 평소 상대보다 높은 수준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하이라인 맨투맨 압박의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량 실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바르셀로나는 왜 뮌헨보다 실점이 덜했을까요? 바르셀로나의 수비 방식을 보자면 포백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전방과의 간격을 좁히면서 촘촘한 간격의 4-4-2 내지는 4-2-4 수비 조직을 갖추며 중앙을 틀어막은 뒤 상대가 횡패스를 시작할 때 투톱이 아닌 윙어가 바깥쪽을 막으며 압박을 시작하면서
상대를 중앙으로 밀어내고 롱볼을 유도하는 압박 형태를 취합니다. 때문에 1대1 맨투맨으로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간격이 벌어지는 미넨에 비해서는 촘촘한 간격이 유지되며 압박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이때 상대 풀백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놓이는 단점을 지니며 후방에서 한 칸 건너는 패스 혹은 전진 패스에 이은 3자 패스로 1차 압박이 풀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1차 압박이 풀릴 때는 라인을 물으면서 미드필드 라인의 리커버리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바르셀로나는 수비 라인을 뒤로 무르지 않고 높게 유지하며 잘 짜여진 오프사이드 트랩을 활용합니다. 상대가 높은 라인을 공략하겠다고 침투 패스를 넣으면 대부분 이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고 패스를 넣지 못하면서 템포가 죽을 때 미드필드 라인에서 금방 짧은 거리를 커버하며 상대는 뒤로 밀려나곤 합니다. 미넨은 이를 공략하기 위해 대각선 반대 전환을 준비해 왔는데요. 빌드업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질 때마다 중앙에서 노이어, 김민재, 키미히 등 킥력을 지닌 선수들이 사이드 공간으로 대각선 반대 전환 킥을 뿌리며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넘기며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전반 내내 이 패턴이 잘 들어맞으면서 미넨은 지속적으로 사이드 전환 킥을 통해 상대 압박을 풀고 상대 진영으로 진입하여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민재가 올리세에게 전환하고 올리세가 그나브리에게 전환, 그나브리의 크로스를 케인이 마무리하며 득점에도 성공한 미넨인데요.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이 골을 제외하고는 미넨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미넨이 반대 전환 킥으로 바르셀로나 진영으로 들어올 때 볼이 공중에서 이동하는 동안 선수들은 빠른 수비 전환을 통해 다시 수비 조직을 갖출 수 있었고 때문에 미넨처럼 순식간에 1대1에 놓이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으며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미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넨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했지만 후방에서 선수 개개인이 상대를 1대1로 막는 미넨과 달리 포백 라인이 조직적으로 라인을 컨트롤하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통해 상대를 사이드로 유도한 뒤 빠른 수비 전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뒷공간의 리스크가 비교적 덜하면서 똑같이 라인을 높게 유지하고도 미넨에 비해 위험 상황이 적고 실점도 적었던 바르셀로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미넨이 똑같이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맞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3개의 슈팅을 3개의 득점으로 연결지은 하피냐의 물오른 득점 감각과 비교해 전방에서 마무리의 세밀함이 많이 부족했던 바이에른 미넨 공격진의 차이도 존재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피냐에게 1대1을 허용한 미넨의 불안정한 수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콤파니 감독은 부임 후 가장 강한 상대를 경험한 가운데 오늘 경기를 토대로 하이라인 맨투맨 수비 방식의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